네, 이번 주 시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의 장세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목요일 날 주가의 모습을 보면 24포인트나 급등을 주면서 옵션 마감 시장이 초강세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정도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파생시장에서 선물과 옵션으로 나눠지는데 선물시장에서의 최강자 그리고 장중에 시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럴 때는 외군들의 선물 매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보통 장주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외군들의 선물 매매 포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필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군들보다 국내 기관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옵션 매매입니다.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고 옵션은 한 달마다 만기가 돌아옵니다. 근데 거의 수익을 잘 내는 것이 바로 금융투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가지고 매매할 때 외국인들이 무슨 포션을 갖고 있니라는 이런 분석보다는 국내 금융투자가 옵션 포션에서 무슨 포션을 갖고 있니 이걸 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요일 날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목요일 날이죠. 만기일 날. 왜냐하면 단순 포션을 봤을 때 선물을 뺀 포션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매매 포션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익이 나오는 좋은 포션이었고요. 목요일 날 결과치를 보면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금융처를 포함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일정한 폭만큼 이상 올라가면은 오히려 손해가 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용어 상박 둘이 딱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동안에 옵션 만기 때는 외국인들의 구도가 별로 안 좋은 적이 많았습니다. 둘이 딱 붙었을 때는. 그런데 목요일 날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는 건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끝날까 정도로 굉장히 끝까지 종가가 최고가가 될 정도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지나자마자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줬습니다. 자, 먼저 지수가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코스피 뒷배경을 보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물론 당연히 지수를 뺀 원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뺐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었냐면 바로 중국에서 나올라온 악재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죠. 거의 뭐 일방적으로 중국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1조 달러의 수입 얘기가 나오더니만 이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반도체 수량의 무려 5배 이상이나 되는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앞으로 향후 6년 동안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삼성전자와 그러면 SK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훅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이걸 자세히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한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였느냐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대량 수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뒤에 더 숨어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 주가를 원래 가려고 했던 원래 가야 하는 정상적인 주가보다 너무나 많이 끌어올렸던 거죠. 지수를 끌어올려야지만 수익을 보는 이런 세력에 의한 주가의 상승이 이적인 상승이 뒤에 가서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놓은 부분이 주가 하락을 강하게 가져왔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는 강하게 급등을 주고 하루는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장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장은 이제는 어떤 예측에 의한 쫀 매매가 아니라 실제 신호에 의한 매매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이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월 달 주가가 많이 급락을 줬을 때 여러분 이 장은 이제 여기서 한 척의 매가 남아있어요. 이건 예측이에요. 이제 뜹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또다시 주가가 12월 달에 급락을 주면서 또 내려왔죠. 특히 미국 시장이 12월 달에 급락을 주면서 내려왔죠. 이렇게 급락을 주면서 내려왔을 때 이 장은 앞으로 장이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10월 달 급락 이후에 11월 달에 올라갔던 그 한 척의 매보다 무려 3배나 더 옵니다. 10월 달에 급락이 왔던 것이 단지 한 척의 배, 소위 빅토리아 호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은 한 척의 배가 아니라 한 배가 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장은 이제부터는 내가 수익을 올리려면 이거는 이제는 예측이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가서 멈춰요, 얘가 뭐 조만간 조정받을 거예요, 뭐 더 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매매하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저녁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 피트니스에서 바로 저랑 같이 출연했던 옆에 여성 출연자하고 제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딱 하는데 제가 이겼죠. 저는 누구랑 싸워도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최소한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박연코도 있지만 박연코는 무조건 저랑 가위바위보하면 집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자,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하면 분명히 박연코는 가위바위보 하는 순간 뭔가를 낼 겁니다. 뭐 가위를 내든 뭐를 내든. 저는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박연코가 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기는 걸 내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신호매매와 좋은 매매의 비결이 숨어 있는 겁니다. 좋은 매매는 예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낼까? 우리 박연코는 좀 키가 크고 시원시원하지. 그러니까 뭐 가위 같은 거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확 보지 같은 거 될 것 같아. 이건 예측입니다. 근데 그 예측이 항상 맞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는 건 예측해서 내는 거예요. 그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확률이 높을 때만 하는 겁니다. 즉 요번에 약간 전문적인 걸 얘기한다면 중방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M파동이 오고 이건 앞으로 세척의 배가 온다. 이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갑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꿀팁 하나 갖고 넘어갈게요. 과연 이번에 1월 달에 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국 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여러분들 호주머니는 든든해지셨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수강생들은 이번에 제법 쏠쏠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이 기가 막히고 제가 기가 막혀서요? 아닙니다.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조언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조언이 뭐였는데요? 우리가 소위 워렌 버핏이 가상유언이라는 걸 했었죠. 만약에 워렌 버핏 당신이 죽으면 당신 가족들한테 어떠한 재테크를 유언하고 당신은 당부하고 가족들한테 부탁할 겁니까? 워렌 버핏 뭐라고 했습니까? 10%는 미 국채에다 투자하고 나머지 어디다 투자한대요? ETF예요. 쉽게 하면 레버리지죠. 요번 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봤던 사람들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가가 더 온다나 상승 파동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재산의 일정한 부분은 레버리지를 쌓아줘야 됩니다. 종목은 순환매를 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또 목요일도 강하게 올라갔다 갑자기 또 금요일에 내려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냥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종목별은 순환매를 보여도 쉽게 해서 어떨 때는 반도체가 갔다가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뭐 화학주가 갔다가 지수랑 상관되고 높은 종목을 얘기한다면 뭐 아니면 증권주가 갔다가 아니면 그 무엇이 이렇게 계속 종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에다가 내가 베팅을 쌌을 때는 그 상승 종목이 올라가다가 수명을 다할 때 내려갈 때는 자칫 잘못하면 꼭지에 물려갖고 하나도 수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은 순환매를 돈다 하더라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지수랑 베팅했던 ETF 즉 레버리지는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셨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워렌 버핏처럼 종목을 찾는데 귀신인 워렌 버핏조차도 어디다 투자하라는 겁니까? 지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수강생들하고 지수에 대해서 투자, 그것도 2x 2배 숫자리에다가 투자라고. 이번에 미국 같은 건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이미 제 전공 분야죠. 이거는 M파동 굉장히 길게 올 수 있다. 오늘 타이틀도 꽃길 파동일까, 옐런 파동일까, 리만 파동일까. 요거 아주 재밌는 파동이거든요. 얘는 저희가 예전에 타이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보다는 제롬 파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변했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에서 결국은 중앙에서 돈을 뺄 것이냐, 돈을 갖다 최소한 빼지만 않는다면 지원은 가장 좋고요. 바로 오바마 정권 때처럼 Q1 우리가 소개하는 양적 완화 1, 2, 3를 하듯이 돈을 갖다 넣으면 좋고요. 최소한 빼지만 않는다면 괜찮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제롬 파웰이 금융 정책을 바뀌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엠파동을 주게 된 가장 첫 번째 큰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누차있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롬 파웰이 제2의 옐런 항복선언 2016년도 6월 달과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 정책가 변하고 오는 그런 항복선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보다. 왜냐하면 이자기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다가 10월 달이 되기 전까지 10월 달에 미국 시장이 밑으로 하락하기 전까지 미 대통령은 트럼프는 여유가 있었죠. 봐라.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이 붙었는데 중국의 주가는 저렇게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박살날 정도로 저렇게 빠지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견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9월 달까지였어요. 근데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어땠습니까? 미국 주가가 대폭락을 보여줬죠. 특히 지난 12월 달에 주가가 폭락을 주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는 바람에 재산상 손실을 갖고 오잖아.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겁니다. 맨날 트위터에다가 주가 올라간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가 1년 내내 벌었던 걸 갖다가 단 몇 달 동안에 다 까먹었으니 그런 얘기를 들을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정말 중국하고 빨리 뭔가 협상을 벌여서 뭔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주가가 오늘도 급등을 주고 이제 전체 하락한 폭에 벌써 한 반을 넘어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선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유가 있는 거죠. 봐, 우린 여전히 멀쩡하잖아.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더 여유 있는 자세로 바로 트럼프는 나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아직까지도 중국이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는지 계속 단순하게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폭. 여기에 미국은 반응할까요? 물론 땡큐하죠.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 그거 줄이는 거 말고 엔드 또 요번에 60일간 또 연장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협상해서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이제 우리 협상을 맺자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뭡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 고마워, 받아줄게, 땡큐. 근데 이거 말고 더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것이 60일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들은 어디에 붙여 있을까요? 최근에 왜 화웨이가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예서 60일 이후에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소위 종전은 아니어도 잠재적으로 휴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은 엔드레스 워. 참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저게 나왔을 때 작년에 거의 모두가 이것은 금세 끝날 것이다. 미국도 손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엔드레스 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엔드레스 워입니다. 휴전은 있어도 종전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과거 구소련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서로 양대 강대국으로 둘이 마주섰죠. 근데 구소련이 어떻게 물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구소련이 1970년대에 횡재를 했죠. 어마어마한 횡재를 했습니다. 1970년대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석유 폭등이었습니다. 석유 가격 폭등이었죠. 73년도와 79년도에 걸쳐서 바로 석유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배럴당 3달러 했던 기름값이 불과 한 두어 달 만에 이게 12달러로 4배 정도 폭등하는데 전 세계가 경락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자가 있었죠. 바로 구소련입니다. 전체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석유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폭등했다.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몰려 들어왔던 것이죠. 이 돈을 중심에서 구소련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미국하고 군비 경쟁에 나서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행제죠. 이때 미국 정부에서 썼던 정책은 뭡니까? 구소련을 저걸 죽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0년 되면은요. 미국과 소련이 둘 다 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45년도에 1945년도에 핵을 개발했고요. 구소련은 49년도에 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결국은 바로 소련의 재정을 콩피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가가 폭등해서 흥했으니 유가를 급락시켜서 구소련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오펙의 한 40%의 산유량을 책임졌던 사우디, 여기를 갖다가 포섭하게 됐죠.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첨단 무기도 팔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할게. 대신 너희들 증산해. 그래서 무려 4배나 증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땠나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들 비축유라는 게 있죠. 유사시에 전쟁이라든지 유사시에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만드는 이 비축유를 갖다가 풀기 시작했어.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줬죠. 결국은 구소련은 미국과 사우디의 이런 유가 밑으로 떨어뜨리기. 더군다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구소련에 대한 그 부분들은 결국 사우디 입장을 봤어도요. 뭐 예서 보통 우리가 천연가스 그러면 소련 얘기하잖아요. 러시아. 여기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줄이면서 사우디 입장을 보면 마켓 시어도 늘어나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리한 게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했던 겁니다. 결국 구소련은 무릎을 꿇고 1991년, 92년도에 결국 구소련은 뒤집어졌죠. 그다음에 또 어디가 또 덤볐습니까?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어떻게 또 1990년대에 이렇게 밑으로 폭삭 주저앉았나요? 여러분들 일본은 1945년도에 아시다시피 핵폭탄을 맞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땐 더 이상 일본은 더 이상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놓자. 이제 더 이상 이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지 말자는 것이 원래 미국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왜요? 1950년 근처에 바로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발생되고 이 뭔가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서 뭔가 맞서는 세력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무려 360엔의 고종환율제를 채택하면서 일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죠. 근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고종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달러당 대략 한 260엔. 그러면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뭐 콜롬비아 영화사를 산다. 소니의 상류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전체적인 그 뭐랄까 부의 창조 효과를 할 거야. 막 그때 막 반도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미국을 위협하는 자동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결국은 똑같이 아까는 소련은 유가로 죽여버렸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로 죽였습니까? 바로 1985년도에 그 유명한 플라자 회담이었죠. 독일하고 일본을 같이 죽였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달러당 260엔, 240엔 했던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년 만에 120엔, 130엔으로 무려 2배 가까이나 폭등을 주면서 결국은 일본이 몰락의 길로 걷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랑 붙었습니까? 이제 중국하고 붙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발생됐을 때 이게 엔드레스 워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입장을 보면요. 이게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역 적자를 조금 줄여뒀다고 해서 그래 고마워 땡큐 그렇지 않습니다. 구소련을 결국 군비 경제에 나오면서 구소련을 무너뜨리고요. 또 일본이 덤비니까 일본을 무너뜨리고요. 지금 이 전쟁을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은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바로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거 소위 트럼프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콜드워 2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2019년도 국방수권법 즉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 국가 딱 찍어서 한다면 중국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미 여러분 된 거 아시죠? 여기는 미국은 여야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트럼프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착각이죠.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어도 물론이고요. 공화에서 민주로 바뀌어도 국방수권법은 단순하게 공화당만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압도적으로 찬성한 겁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무역 적자를 줄여주겠다 사인해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말 그대로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화이 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미중 무역 전쟁과 화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미국이 화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된 것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후에 나오니까 아마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화해를 갖다가 압박하고 있다라고 느끼신 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생각을 싹 날려버리십시오. 그건 어마어마한 오산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화해를 갖다가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이미 이거보다 오래전에 2012년도에 이미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화해 장비를 잘못 썼다가는 유사시에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이미 화해 제품을 쓰지 말라는 것이 벌써 2012년도 일입니다. 롱롱 타임 어웨이 일인 것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화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5G 때문에 그렇습니다. 4G와 5G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변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로 5G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고속성, 뭐 지금 4G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려 20배 이상의 초고속성, 그 다음에 초지연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IoT, 사물인터넷. 이제 모든 정보가 그냥 사람끼리 정보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어떤 뭐를 어느 나라의 사이버 공격에서 그 나라를 거의 마비시킨다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다가 PC를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버 공격하는 그 도구들은 그냥 사물입니다. 그냥 사물 인터넷 그러면 잘 안 와닿는데 이건 영어로 하면 정말 와닿습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 뭐 지금 제 앞에 있는 카메라, 그다음에 뭐 키보드, 뭐 여기 뭐 에어컨, 뭐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5 시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가 바로 5G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5는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8년도에 생겼습니다. 우리 올림픽 때 생긴 거죠. 그런데 이 5가 2012년도에 세계 1위의 5 장비 업체인 에릭슨을 뚫고, 에릭슨 노키아가 대표적인 업체인데 여기를 뚫고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은 화이의 그 한자를 가만히 보시죠. 화이. 이 화는 중화민국 할 때 화자입니다. 여기는 위할 위자 있죠. 중국을 위하는. 그 다음에 화이의 창립자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런정페이. 과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민군 통신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보복 때문에 화해를 죽이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뉴스가 급등을 줬던 그 배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물론 잘 되고 있죠. 왜? 계속 지금 미국은 얻어내고 이거 얻어낸 다음에 2차적으로 앞으로 60일 동안도 더 얻어낸다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얘를 즐기되 탐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이 제대로 즐겼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장은 꽃길 파동이 나갈 겁니다. 그럼 솔직히 꽃길 파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옐런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리만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은 제가 세 가지 파동 중에서 이 장이 꽃길 파동이 됐을 때의 모습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룰 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대별되는 것이 이 장이 정말 만약에 꽃길 파동, 제가 이거는 모바일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꽃길 파동은 뭐냐면요. 최소한 얘가 그냥 20선이 지금 여기 앞에 라인까지 그냥 얘가 흔들면서 그냥 뚫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원래 240이 존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존보다는 여기 신호, 이 생명선. 제가 이것은 점심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게 꽃길 파동이 되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갖다 놓는 겁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뭐가 도대체 달라지는데요. 이게 기술 분석상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예전에 한 척의 배가 있을 때 이렇게 내려왔었죠. 이렇게 장이 안 끝나죠. 보통 내려갔다가 여기에 째이 나올 때는 얘가 충격파를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 이것이 원래 원상 복귀가 돼서 상승 패턴으로 복귀가 되려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깨진 곳, 뜯어진 곳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 20과 60이 대들 준 것을 기축분석상으로 얘가 이걸 골들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여기 60선이 240을 대들 줬죠.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 60선이 대들 줬던 여기가 다시 봉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꿔지는 겁니다.
수업 이렇게 메꿔주면 얘는 그럼 쭉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내려와서도 올라가죠. 왜냐하면 얘가 정배열된 상태, 기축분수선으로 정배열됐을 때는요. 내려오면 반드시 한 번은 무조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이게 정배열 좀 올라갔다면요. 얘는 내려왔어도 또 올라가는 소위 찐꽁 빵꽁 장세가 됐을 겁니다. 지금 이게 대두 준 다음에 이 대두의 영역이 맞다면 얘는 역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60과 240이 대두를 줬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도 이게 대두를 준 다음에 이 60이 다시 골드를 주지 못하고 얘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역연자가 꺾어지게 되면 얘는 무슨 파동 쪽으로 하냐면 소위 옐런 파동 쪽으로 합니다. 옐런 파동은요 2016년도 2월 달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20을 깨지 않고 아니 깼어도 20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60을 최소한 깨지 않으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장은 무슨 파동이 되냐면 소위 꽃길 파동이 됩니다. 소위 꽃길 파동은 뭔데요? 꽃길 파동은 얘가 다시 원래 가던 대로 상승장의 파동으로 계속해서 가는 파동이 바로 그 꽃길 파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크 포인트는 여긴 예측이 가능한 얘는 무조건 떠요. 얘가 최소한 이 장은 3개월 정도 가야 되는 장이라고 했죠. 제가 이 장은 지금 와봤자 한 2달 정도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이 파동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1차 20선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2차 여기 60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요걸 보시면 됩니다. 얘가 20을 깨지는 때는 1차 경고 사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60을 안 깨지고 얘가 내렸다 올라간다면 얘는 무슨 파동이 가느냐 최소한 직전 고점대까지 가는 꽃길 파동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은 엔드레스 워입니다. 다만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어쨌든 미국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봉합 수준에 들어가는 슈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이고요. 계속해서 얘는 대응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요 장이 꽃길 파동으로 오는지 옐런 파동으로 오는지 요 부분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